사흘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노조 측은 오는 9일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긴 걸로 확인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유의미한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저희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여드렸죠.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었는데 어제 있었던 국회에 있었던 사건 하나 얘기 좀 먼저 다루고 좀 가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 그리고 죽은 새가 담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발신이 과연 누굴까? 편지에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힌트는 주긴 줬는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견되기는 어제 오후 6시경에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째 방치가 돼 있어서 예. 악취가 나서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직원들이 열어봤다가 이 끔찍한 그 사체를 새 사체를 갖다 발견을 하게 됐고 거기에 커터칼과 동시에 이제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예. 그 편지에 그 윤수아 의원에게 협박을 하는 문재인의 이중대다 이러면서 예. 협박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정권 내에 들어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해코지를 하겠다는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결성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좀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일군의 그 집단들과 예. 이념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일부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혹시 장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예, 이런 상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수사에 따라서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면 이게 협박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협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타인의 생명, 예. 신체에 대해서 어떤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리는 것, 이제 법률적으로 고지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행위 분명하죠. 이 내용을 보면은 조심해라. 당신은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거기에 흉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협박죄죠. 다만 그러면 이건 형량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형량은 협박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한 처벌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파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이 이틀째 파업인데 어제 대체 급식을 하거나 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일부 운영이 좀 차질이 좀 빚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니다 이 파업에 어떤 평가를 해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예고되기로는 4천여 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2,800여 개 그리고 오늘 오면서 또 그것이 줄어들어서 2,500여 개로 이렇게 사업장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 중에서는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그 예. 불편이나 또 혹은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미리 이 파업이 예고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일선 학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대체 급식들을 진행을 했어요. 예. 물론 이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을 거의 맡겨야 되다시피 하는 그런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봄 교실이 130여 개가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특히나 언론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파업이 진행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비정규직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턱없이 부당한 대우들을 갖다 당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 지금 돌봄교실 교사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전혀 수당이 없어요. 예. 급식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왔고
해결책을 갖다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가 충분히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점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번 이 파업에 있어서의 또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오히려 교육 당국한테 예. 굉장히 많이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서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학부모들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복지 정책인데 이 복지를 질 낮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급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제대로 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학생들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의 틀거리를 마련을 했지만 임시적인 틀거리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 안정된 서비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파업을 해야 되겠죠. 또 정해진 노동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계도 분명히 그런 걸 집회를 하면서 염려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총이 적부심을 보고 나서 총파업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 했는데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집회에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와중에 그러니까 김명환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건 당사자가 그 풀려나서 다른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에는 뭐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지금 김명환 위원장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6일 만에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어느 판사의 결정이 옳았다 이걸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사법부의 결정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과 6일 사이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김명환 위원장이 뭐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약에 불법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뭐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5개 차로를 톨게이트를 막았거든요. 글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만큼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떤 도로교통 방해랄지 이걸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법 조항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교통 방해 거기에 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중의 위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불법성이 강하다고 봐요. 제 경우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해서 뭐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들 또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저런 문제들이 지금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네. 뭐 비정규직 내 임기 동안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 취임 직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셔서 비정규직 근로자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뭐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당에서조차도 지금 뭐 최저임금 포함해서 예. 동결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지금 과연 그걸 해결할 만한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아까 뭐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금년 뭐 한 해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규모는 뭐 어제가 가장 컸습니다만은 해마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 과연 교육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정책이 그럼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지금 공공부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에는 또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는 8,000원 최초 요구안 제시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에 또 접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뭐 이런 상황이면 또 중재를 또 정부 측의 그 위원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경영계에서는 지금 그 애초부터 인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개는 이제 동결을 들고 나와가지고 약간의 인상으로 합의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인하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올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들 탄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또 특히나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여파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재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어떤 그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이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재계의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좀 만나야 될 텐데 이제 수정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가지고 나오라 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어느 수준에서 좀 조율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경찰은 살인죄가 아니었잖아. 아동학대치사죄였습니다. 살인죄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치사, 그러니까 뭐 아이를 뭐 며칠 동안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을 했는데 송치를 받은 인천지검 이제 여성 아동범죄조사부가 있어요. 여성사건, 뭐 아동사건 이걸 전담으로 하는. 거기서는 보니까. 아이를 방치한 지 3일 후에 아이의 엄마가 남편한테 이거 사흘 됐으면은 아이 죽었겠네.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은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분유도 먹이지 않고 방치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일반 사람들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문자 메시지 보냈다면은 본인들 분명히 인식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살인죄를 적용을 한 거죠.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량은 뭐 사실 뭐 살인죄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아동학대치사죄도 높아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살인죄가 되면은 역시 5년 이상 무기징역이지만 사형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형량도 높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거는 학대를 했지만 사망은 어떻게 보면 실수였다. 이게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갖는 의미인데 살인은 이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는 거니까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실 갭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 차이를 두는 기준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준은 지금 오해를 하셨는 것 같은데요. 무기징역까지 아동학대 치사죄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죄하고의 살인죄하고의 차이는 살인은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이 부부 남편의 나이가 21살이고요. 그렇죠. 엄마의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의식인지도 모르고 했는지 정말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문제인지 가정의 해체 이런 문제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 부부가 아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검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는 고의가 없었다는 걸 주장을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겠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얼마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 있냐, 무장이 되어 있냐 이런 것보다 이러한 비극적인 어떤 결과를 막기 위해서 공공은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느냐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과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가령 이렇게 서로 부부가 나름대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갖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지 마땅한 것인데 예. 우리의 법 체계는 특히나 가정에게 모든 책임을 특히 부부에게 모든 책임들을 갖다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논의를 좀 진전시켜야 될 필요성을 최근에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가 치사라든가 이렇게 살인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유정 사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속 기소됐는데 아직까지 시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고 해요. 고유정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증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인 범행이 있었던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25일 날 오후 한 8시 10분쯤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기 뭐 펜션의 벽걸이 시계, 그다음에 남편 것으로 보이는 그 현관의 그 신발, 그리고 이제 카레가 묻은 그 그릇,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졸피뎀, 수면제 성분이죠. 예. 그 졸피뎀이 담겨져 있는 작은 뭐 파우치라고 하죠, 작은 가방. 이런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니까 이걸 보면은 범행의 시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범행 방법도 이거 수면제 성분을 좀 먹인 모양이다. 훨씬 더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행 이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완도로 가는 여객선을 탔잖아요. 거기서도 가방을 찍은 사진, 뭐 이게 이제 휴대폰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체를 뭐 훼손해서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비닐봉투를 한 5분간 바다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뭐 추측만 어느 정도 했던 건데 예. 사진과 함께 이제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큰 거죠. 최근 또 하나 검찰이 밝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이 사망 전날 카레 라이스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전문가들도 왜 카레인지 또 이게 범행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 같고 제 감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 살해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살해된 상황 그리고 또 사체에 대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재범인지 초범인지를 갖다 가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유정이 자기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초범에서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동일한 여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면서 프로파일러들이 강력하게 의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들을 이제 살해했을 그 당시에 이 남편을 살해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남편 같은 경우도 당시 아들이 죽기 전날에 카레를 먹었다 진술을 했고 이 카레라고 하는 음식은 굉장히 독특한 향신료가 있기 때문에 이 졸피뎀 같은 수면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쓴맛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추리 소설 등의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는 살인의 방법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한 번의 범행으로 확인을 하고 또다시 재범에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을 좀 검찰도 보고 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